간단합니다. 작년에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좋아요 쪽에 있었고 네. 올해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좋아요 쪽입니다. 하반기는 강세는 강세인데 이제 좀 작년처럼 순탄하진 않은 비포장도로 좋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제일 걱정인 게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뒤에 뒤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없었죠. 왜요? 책 파느라. 아, 여체. 돈 역사는 되풀이된다. 예, 김 작가 TV 네. 출연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강의를 네. 불러주셔가지고요. 아, 강의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책 관련된 영상 중에서 조금 영상에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책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다른 책 하나가 홍진채 대표님 예. 관련된 책. 아유, 뭐 홍 대표님이야 뭐 고수분들은 그 검증된 고수분들의 책들은 그쵸, 그쵸. 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제 책이 아무튼 이번에 그 이제 오프까지 통합해서 교보 종합에 이제 드디어 야, 교보 종합. 예 교보 종합에 이제 드디어 이름을 베스트셀러. 예 교보 종합에 이름을 올려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자랑하려고요. 이야. 이거 다 김 작가 TV에 아예 우리 아닙니다. 구독자분들 다른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격려 덕분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우리 박사님의 이제 맨파워와 다른 또 수많은 채널들이 함께 만드는. 네. 그리고 좋은 질문. 네. 저는 좋은 질문이 좋은 방송 그리고 좋은 네.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쯤에서 제가 좋은 질문 하나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무서워. 지난번 오셨을 때 그 뽀삐 얘기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뽀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뽀삐는 모 기관에 있을 때 만났고요. 예, 잿더리 던지는 아저씨였습니다. 와, 진짜 제가 잿더리 예, 던진다고요? 잿더리를 던지는 사람, 크리스탈 잿더리 던지는 스타일의 사람. 종이 잿더리도 아니고? 그 이제 사무실에서 담배 피는 스타일 그런 분 있잖아요. 그 실내 흡연이 네네. 금지돼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를 제가 이제 그냥 고스란히 이야기하자면 네. 홍춘욱이 너 나한테 불만 있어? 왜 눈 안 깔아? 이게 뭐뭐 하려고 주장합니다. 회의 시간에 아. 전체 회의 시간. 아, 전체 있을 때, 예, 팀장급들이 쫙 앉아 있는 시간. 아, 그분이 대빵인 거고. 대단하죠? 여러분 아이 컨택은 회의의 기본이잖아요. 좀 높은 분이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쳐다보면서 계속 적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 아무리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네. 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서 회의실에서 그것도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팀장과 다른 높은 분들 그러니까 저랑 그 양반 뽀삐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높은 분이 더 계신데 네.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잿더리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이 쉐 하고 그 폭언과 막 자꾸 막 이런 걸 말리고 그랬죠. 그때 느꼈죠. 야 네. 세상 어딜 가도 뽀삐는 있구나. 네. 그 뽀삐들이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 네. 그 저는 제 인생 3명의 뽀삐를 만났는데 3명의 뽀삐들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특히 그 뽀삐 두 번째 뽀삐 만난 다음에 네. 이 심장에 스텐트 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바보잖아요. 그만두면 되는데 그때도 역시 제가 아직 재정적 자유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네. 특히 그 기관을 갔던 이유가 이제 좀 안정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절박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꺾음으로써 남들한테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들려는 뭐 그런 목적이었겠죠. 물론 성격도 장난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한테 한번 당하고 나니까 네. 일단 뭐 다음 인사에서 바로 배제되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좋은 부서 갔어요. 그렇지만 일단 보직 해임이라는 게 아무 그 잘못이 없는데도 해임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모 기관입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지칭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심장 쇼크가 왔어요, 자다가.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잘 그래도 처리를 해서 네. 또 여러분 종합병원 근처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119 왔어요? 뭐 이제 그날 급하게 가서는 괜찮았고요. 또 근데 너무 심상치 않아 가지고요. 네. 그때부터 걷는데도 숨이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가서 1박 2일짜리 그 건강검진 있잖아요. 했는데 건강검진. 거기서 바로 수술대에 올랐죠.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분이 그러더라고 되게 운이 좋았다. 이런 사례들을 겪고 나면 사람의 철학이 좀 바뀌어요. 저는 어떤 철학을 갖게 됐냐면 돈 뭐 그래 많이 벌면 좋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그다음 돈이고 돈이 행복의 전제 조건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먼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지금의 행복을 완전히 희생하고 포기하라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정도의 위기를 겪고 나서 그리고 그 수수대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제 과장 선생님께서 당신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제가 그때가 제 그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네. 상상해 보세요. 아빠가 없는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를 여의었다.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 입장에서 건강한 것도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강과 어떤 그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그 생활을 잘 지내려면 네. 첫 번째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고 이제 좀 넉넉해져야지 저처럼 네. 자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잘 바꿀 수가 없다면 보완적인 방법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재테크에서 자꾸 실패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작은 성공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원금을 불려나가고 있으면 사람이 자신이 붙으면 그럴 때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폭언을 하십니까? 저 이거 위에 예를 들어서 어디 위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겠어요? 못하죠. 왜 그런 걸 저는 못했을까? 그 자리에서 왜 바로 떨쳐 일어나지 못했을까? 그 직장을 떠날 수 없으니까 당장. 예, 그리고 고가를 그 사람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사회생활의 행복은 운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완전히 피할 수 없이 만났을 때 딱 단호하게 대처하고 마음대로 보복해보라고 나는 오늘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저를 그렇게 막대할 수 있어요? 없죠. 예, 그 자신감 부족하고 사람 자체가 여기나 오래 다녀야지 하는 좀 그런 필사적인 태도가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만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뭐 쭈구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쩌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안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생활태도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라도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북목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제발 좀 경제 공부하자.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경제 공부 좀 해서 그렇죠. 꼭 제 책 읽으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잃지 않는 투자 방법들을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그게 결국 직장 상사의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저도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운을 어쩔 수 없는 운이 있지만 자기가 만드는 운도 있는데 저는 스스로 만드는 운 면에서 제가 부족했던 거죠. 반성합니다. 박사님 목소리가 살짝 격양된 것 같은데요. 흥분하죠. 뽀삐만 생각해도. 아니 뽀삐보다 이 제떨이 이분이 훨씬 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두 번째 뽀삐는 정말 이렇게 인간 자체가 잘못됐어. 그 의도된 그런 일부러 그런 행동을 보이는 시범 케이스로 저를 삼았다는 느낌을 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본보기 정도로 만만해 보이는 애 하나를 잡은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맙시다.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모 기관입니다. 어디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다음번에 만나면 이제 박사님의 뽀삐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푸장마차 이야기를 들으시겠군요. 자, 지금 미국에서 뭐 여러 멘트가 있었죠.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 연준이 대규모 월간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만큼 충분히 지연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과 이제 조기 테이퍼링을 우려하는 것을 이제 일축시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달러 잘 모르신 분들은 왜 약세로 돌아섰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달러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무역의 중개 기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역의 중개 기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느 회사가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했는데 상대편이 달러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어떤 나라에 갔더니 우리는 저기 페소를 주겠다. 우리는 위에나를 주겠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뭘 사오면 그 나라에서 사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재환전을 해서 다른 데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거래의 필수적인 거래 수단이 되는 화폐가 달러잖아요. 두 번째, 달러가 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자들이 외화 예금 또는 금고 만들어서 현찰 달러 갖고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듣죠. 그런 것처럼 나라도 그렇게 해요. 각국의 나라 외환 보유고 들어보셨죠? 만일을 대비해 외환을 쌓아두는 보험금이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나라가 97년과 달리 부도가 나지 않은 이유.
또는 2020년 코로나 쇼크 속에서 환율 급등 중이었지만 국가부도 안 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넉넉한 외환 보유고를 쌓아놨고 넉넉한 외환 보유고의 특징이 뭐예요? 불황에도 환전을 할 수 있고 바로 그죠 강해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과 신뢰성과 불황의 가치가 안정적이고 상승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만 외환 보유고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보험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에 큰일 났어. 네. 피해를 봤는데 화재보험 수령하러 갔더니 아니, 내년에 봅시다 이러면 그 보험사 우리가 딴 데 추천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뢰의 문제잖아요.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신뢰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미국 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의 자산이잖아요. 불황에 강해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미래를 대비해서 2020년 같은 일이 오거나 2008년 같은 일이 왔을 때 환율 급등하고 경제에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 다 팔고 나가면서 외화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급등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외환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저수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대한 헬리콥터에 물을 실어줄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운용을 딱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보험금을 우리 재테크 할 때 보험금을 너무 많이 가입하면 재테크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보험 든다.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아이고 저기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만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또는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딴 데 급한 볼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매월 그걸 보험료를 갖다가 그렇게 납부할 수 있나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보험은 적절한 규모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습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달러를 쓰기 위해서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잔뜩 갖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인데 문제가 미국 달러가 우리나라보다 항상 이자가 낮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거기다 돈을 예금을 해놓으면 손해가 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맨날 갈등해요. 수많은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가 위기에 강한 자산이라 여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나라 금리는 0.5%에 좀 있으면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곧 금리가 1%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올해 내내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파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예를 들어서 5천억 불이다 그러면 1% 이자만 1년에 받아도 50억 불인데 5조야. 그걸 놓치는 거고 내년에 되면 더 차이가 예를 들어 금리가 벌어지면 10조 원이 되는 이자 소득을 포기하고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있다는 게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 수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싶지만 달러의 수익률이 낮다 싶을 때는 외환보유고를 조금 적게 또는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파월 의장님이 딱 나타나서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저기 보험료 할인 기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을 가입했는데 돈도 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축통화의 매력이라는 게 첫 번째가 네트워크. 그렇죠?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언제나 달러를 받는 걸 좋아한다. 심지어 뭐 중국과도 통할걸요. 그죠? 일본에서 저 그 카드가 안 되는 식당에서 N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달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여행객들은 달러 갖고 있으니까 달러 주니까 바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거스름돈 돈은 안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지금 방금 했던 스토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달러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고 그 자산을 누구나 가지고 싶다. 근데 그 호황에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좀 우리니까 호황일 땐 우리 금리가 높은데 미국 금리 낮으니까 굳이 그 달러를 가져가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때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를 더 사고 싶으니까 달러 강세.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지금 보니까 제로 금리 더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경기 좋은데 아니 내년에 달러 좀 더 비축해 두지 뭐. 그러니까 올해는 뭐 약세는 당연한 거다.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좀 많이 주는 한국 원화 자산을 외환보유고로 축적해 볼까라고 이야기하는 글로벌 중앙은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외국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 은행 다닐 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한국 국채를 엄청 다량 보유했고 그 뒤에는 또 태국 중앙은행도 한국 국채를 다량 보유한 적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세계 7대 통화 중에 하나인 스위스 프랑을 운영하는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 역시 외환보유고용 자금으로 한국 채권을 투자한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은 세계에서도 거의 지금 탑 레벨에 들어가는 안전자산까지는 아니지만 안전자산은 안 되고 그래도 아무튼 그 이렇게 부도는 안 날 것 같은 자산으로 인정받는 중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언젠가는 100년 안에는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기축통화 한번 가주야. 대한민국 기축통화까지는 좀 잘해보자고요. 꿈은 크게 가집시다. 준기축통화.
자, N 정도. N도 힘들어 보이긴 N 합니다. 정도는 뭐 근데 거의 인구가 1억이 넘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달러가 어쨌든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 또 연준이 정책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월스트리트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이 같은 완화 정책이 정부의 엄청난 지출과 함께 경기를 가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에머스트 피어폰트 증권 스티븐 스탠리 최고 이코노미스트. 이분도 최고 이코노미스트. 한국에는 홍춘우 이코노미스트 박사님이 계신데 살려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연준이 심각한 정책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모든 곳에서 만들어지고 형성 중이며 실제로 경제의 모든 부분에 걸쳐 기업들은 급격한 투입 비용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뭐 연준의 결정을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왜 그렇게 보는 건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철학의 차이죠. 철학.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네. 경제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화폐 수량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는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프리드만 예전 돌아가셨습니다. 노벨상 받으신 그분의 학파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20년째 틀리고 계신데도 이걸 믿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주장을 펼치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퍼거슨 교수, 하버드 대학교 사학과의 니얼 퍼거슨 교수죠. 금융의 지배라는 히트작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0년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할 때죠.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곧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올 거고 이 정책은 잘못됐다고 막 강하게 비판했고 그 덕에 그 싸움닭 중에 싸움닭인 그 유명한 그 폴 크루그만 교수 역시 노벨상 받으신 이분이랑 그 뉴욕 타임즈 지상을 통해서 대판 싸우고 나중에 니얼 퍼거슨 교수가 나 그때 좀 실수한 면이 있다라는 불완전한 사과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번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인플레가 없었잖아요. 자, 여러분 편하게 영적 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인플레가 안 하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고 제로금리를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는데 물가가 안 올랐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도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철학의 차이라는 거죠. 왜 안 오른 거예요? 왜 안 오르겠습니까? 돈이 안 도니까. 돈을 정부가 뿌리기만 했지 그 돈이 시중에 안 돈 거죠. 어디 묶여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묶여 있는 곳이 첫 번째가 은행에 묶여 있겠죠. 즉 우리가 그 외화 예금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은행은 외화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예금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서 보더라도 금리 0.5%인데 통화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은행에 돈이 저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도 없는데 대출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늘었네, 기업부채가 늘었네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대출을 누가 해주니까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냥 직접적으로 민간에 뿌려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 돈이 시중에 통화량으로 풀리려면 은행에 갔다가 나오면서 은행의 대출 중개 기능을 통해 돈이 뱅뱅 도는 거고 그 과정에서 통화 승수라고 하는 회전율이죠. 정부가 뿌린 돈이 시중에서 몇 배 부풀려지느냐를 측정한 게 통화 승수인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융시장이 살아있으니까 돌아가는데 적어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통화 승수 또는 돈의 흐름 속도가 역사상 최저가에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은행들이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지금 미국 저축률이 35%예요, 여러분. 100만 원 받으면 35만 원 저축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가 뿌린 재난지원금 덕분에 현금은 잔뜩 생겼는데 그걸 소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더 나가서 재난지원금이 곧 중단될 수 있으니까 이제 곧 중단되죠, 사실은. 7월, 8월 정도에 미국도 중단됩니다. 이제 고갈됩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만일의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돈 쓰지 말고 저축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저축률이 35% 정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은행도 가고 주식하러 가고 부동산도 사러 갔겠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이제 은행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면 되는데 은행 지금 대출 중과율이 마이너스 10%거든요. 왜? 우리 다 알죠. 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들 죄다 공적 자금 받고 막 몇몇 은행 망했잖아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제 충격에서 정부가 저렇게 앞장서가지고 금융위기로 전파되는 거, 전염되는 걸 막아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끝난 다음에도 정말 민간이 디폴트 안 내고 우리 대출을 상환해 줄 거라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출. 자, 이런 걸 보면 금융의 중개 기능이 아직 살아있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는 소리를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이 안 서는 거야 아직. 우리나라는 금리도 인하해주고 뭐 정부가 좀 규제를 완화해주면 바로 대출이 확 늘어나고, 특히 이번에 카뱅 네. 상장하는 카뱅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플레이들이 나타나서 네. 막 대출을 열심히 해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출 중개 활동들이 우리는 좀 이루어지는 편이라면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시장에 돈들은 많아. 네. 그래서 주식은 올라요. 동의. 그러나 그게 실물 경제 대출로 이렇게 쫙쫙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그렇게 대출 증가율은 못하는 거죠. 자, 이렇다면 뭐 지금의 인플레가 나는 이유가 네. 정부가 뿌린 돈 때문이다. 동의하지만 지속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 편이죠. 파월이랑. 네, 파월 의장 편이고 제 생각에는 올해 중에는 테이퍼링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 네. 하더라도 올 연말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네.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테이퍼링 미리 그 준비를 좀 시키며 테이퍼링 액션 플랜 자체를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초에 예, 발표를 해서 네. 막상 실행은 저는 내년에 하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올해는 플랜 발표. 이런 단계적인 어떤 통화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연준의 그런 결정 때문인지 몰라도 뭐 기준금리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동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원화 강세 요인을 좀 더 부추겼다고 하던데. 예, 그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어요. 살짝. 예,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뭐 여러 여건이 안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편에 서 있죠 지금. 왜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경제가 저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까지 올라갔는데도 동결했죠. 근데 우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겨우 2.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럼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똑같이 유가 올라서 물가 오른 건 똑같은데 우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3%나 낮은 물가가 안정된 나라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정책은 경제 성장에 좀 마이너스를 주더라도 부동산 잡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정책이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에만 서울 집값이 8.4% 그리고 전국 집값은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서울은 올해 17%, 전국은 20% 올라서 무섭다. 2002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 될 텐데 이건 뭐 일부 지역 거품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국은행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타겟팅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부동산을 잡겠다. 근데 뭐 거기서도 사실 저희가 뭐 부동산 잡기 위해서 나중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또.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제가 잘 틀려요. 네. 왜냐하면 올해 연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한다고 할지 이코노미스트 누가 예측했겠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하겠다고 저러는 건 결국은 부동산 때문인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예측이 어려운 나라. 통화 정책의 예측이 어려운 나라. 또 더 나가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정말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연구가 돼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다. 왜냐? 서울은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이 금지된 지 벌써 2년은 아니고 1년 반 됐군요. 2019년 12, 16 대책. 참 여러 대책이 있어서 제가 제일 본 대책 중에 가장 기가 차지도 않는 대책이 12, 16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11억 정도 평균 가격이 되니까 상당수 아파트는 또 12억부터는 그 대출 비율이 20%인가로 줄고, 그래서 서울이 가장 부동산 담보대출이 적은 도시예요. 근데 여기 금리 인상하면 서울이 지금 버블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은 저평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서울 집값만 목표 타겟팅을 해서 잡을 수 있나? 이미 대출을 못하게 다 막아놨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인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올해 사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신 분이 한 4, 50만, 그러니까 매년 40만 정도씩 나오니까 거의 한 7, 80만 명이 직장을 지금 못 잡은 상태에서 기존에 해고되신 분들까지 거의 한 100만 가까운 분들이 사실상 고용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고용 감소를 겪은 상황에서 이제 뭐 고용이 좀 회복되는 중인데, 거기다가 4차 락다운 걸어서 서울에 식당에서 6시 넘으면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3명이서 5시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6시 되니까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여의도에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뭐 길거리 사람들이 옛날보다 확실히 줄은 게 느껴진단 그쵸, 말입니다. 그쵸. 카페도 그랬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수 경기가 이제 또 다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정말 잡을지도 의문인. 그러니까 서울이 급등 중이니까 서울을 네. 잡아야 되는데 서울을 잡는데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정책을 또 다른 미국은 저렇게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이게 그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도 이번에는 동결했죠. 8월에 할 것 같아요, 근데. 8월에 이제 할 것처럼 예, 왜냐하면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시장이 쇼크를 받을 것 같다 저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금리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주식 쪽에 계신 분들은 큰 좀 영향 없어요. 큰 영향 없나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추세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금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글로벌 경기를 좌우하는 그쵸, 미국 그쵸. 쪽에서의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외국인 자금들의 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금리 한번 인상한다고 부동산이 타격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네. 기조가 그렇게 강하니까 이제 금리를 누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시절처럼 125bp 인상했을 거예요. 그때는 하우스푸어 사태가 왔죠. 물론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금리가 누적적으로 계속 인상되면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다 쓰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다 보면 서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그게 효과적인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4차 지금 락다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게 이게 적절한 정책인가 백신을 확보됐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다는 거죠. 박사님 지금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보죠. 아, 좋게 보세요? 네, 예,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미 막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해 더 좋아서 그렇지 주식도 나쁘지 네. 않다. 그러니까 제 전망은 간단합니다. 작년에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좋아요 쪽에 있었고 올해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좋아요 쪽입니다. 올해는 주식보다 부동산. 훨씬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주식은 일단 로테이션 장세잖아요, 좀. 그러니까 금리가 민감해진 장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오늘은 성장주, 그 다음 날은 가치주가 오르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선진국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해서 예민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 65에서 70%가 수출주. 그리고 이 수출주들이 또 기업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주들의 실적 전망은 결국 선진국 경기가 좌우하는데 선진국 경기를 좌우하는 게 통화정책이랑 뭐 여러 가지 재정정책인데 이건 다 외부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올해 작년처럼 그냥 BBIG 하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만 딱 사면 되는 성장주 일변도의 시장이었으면 돈 벌 수가 좀 쉬운 시장인데 올해는 이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라는 기대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성장주는 좀 비싸기도 한데다가 이자율 올라가고 뭐 그러면 미래 이익을 좀 땡겨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야 그거 그냥 내년에 벌어들일 100원이 올해 100원이랑 가치가 같아? 금리가 오르는데 뭐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나오니까 성장주가 좀 부진했었던 거고 반대로 야 그렇게 금리 올라가고 경기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 뭐 철강, 화학, 건설, 은행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올해 이렇게 부딪히는 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작년은 모노톤이었어요. 경제가 회복된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다. 그런데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돈을 벌고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있죠. BBIG. 이 회사들을 사두면 걱정이 없어. 뭐 이런 좀 쏠림이 있었던 게 작년이고 그래서 돈 벌기 쉬웠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것만 사면 되고 그 테마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올해는 BBIG가 주도주야. 인터넷 봐. 얼마나 잘 나가. 아니야. 그 지금 얼마나 비싼데 금리 오르게 되면 성장주가 꺾여. 위험해. 지금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는 뜻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좋지 않아?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이 흩어져요. 작년은 주도주로 묶이고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있고 그랬다면 이제 요즘은 어떤 상황이냐면 좀 돈이 흩어져요. 그리고 또 IPO라고 해서 신규 상장 공모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 돈이 들어와서 그 신규 상장 공모를 해주면 좋은데 기존 돈을 팔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들어온다. 카카오페이가 들어온다.
이러면 기존에 비유입니다. 삼성전자, KB은행을 갖고 있던 투자자가 그거 조금 팔아서 이거 좀 금융업종 지수를 맞춰야 되니까 자기 비중을 맞추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집중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올해는 시장은 좋다. 양봉이 계속 나잖아요. 시장은 좋은 해다. 근데 뭐 작년 연말 같은 또는 작년 4월 같은 급반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냥 강세장을 타고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가는 장이지 뭐 대박장, 작년 같은 대박장은 아니다. 근데 비해서 부동산은 지금 이 임대차 3법 이후에 시작된 전세가격 급등 영향으로 서울의 전세가격이 폭등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세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2년 뒤 내가 이 집에 산다 해도 마음이 안 편한 게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를 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4억을 안 해요. 네. 좀 안 좋은 단지 살고 있어요. 4억을 안 하는데 신규 계약된 걸로 보이는 물건이 놀랍게도 8억에 하나 찍혔어요. 8억이요? 네. 2배인데? 그러니까. 그 집은 물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뭐 그런 집이었겠지. 그렇지만 네네. 3, 4억 정도가 갑자기 오르는 걸로.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하신 분은 3억대 후반에서 아마 5% 인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가격이 약간 짜잘한 이렇게 절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복잡한 가격. 그러니까 4억이면 4억 이런 게 아니라 3,800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봐서는 5% 인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그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지금 방금 계약된 신규 계약된 전세가 7억 후반 8억 초반에 나온다면 이분 2년 뒤에 3억은 최소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단지에 계속 살고 싶다면. 그러니까. 애기 졸업 전에 난 이 단지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1. 열심히 노력해서 전세 자금을 모은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 지금이라도 산다.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산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급등. 시흥, 고양, 양주, 남양주가 이렇게 급등하고 안전시장의 안산까지 뭐 폭등 중이죠. 난리도 안 났네. 상반기 20% 올랐어요, 아파트가. 지역 평균 가격이 20% 올랐다. 그럼 연 얼마예요? 작년 세종시만큼 오르겠지, 이러다가.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장보다 주식이 더 오를까요? 전 자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이렇게 급등하고, 뭐 한국은행 금리 인상한다 그러지만,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집값이 버블이지, 사실은. 경기도 이제 막 오르는 지역들 그런 핵심 지역 제외하고 좀 주변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미분양이 허덕였던 경남 지역이라든가 울산 지역이라든가 저기 뭡니까 최근에 또 미분양이 좀 나고 있는 대구 지역 제 고향입니다만 대구 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지금 금리 인상이 필요로 할 정도로 과열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올해는 주식시장 좋다. 왜? 수출 잘 되고 네. 더 나가서 미국 저 파월이 말하는 거 보니까 주도주는 살아있네. 성장주는 살아있네까지는 되니까 성장주가 버티고 있으면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주도주가 살아있으니까. 주도주가 좀 쉴 때 딴 종목이 오른 거라고 보면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살아있는 중에 뭐 파월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아유 뭐 미국 달러가 그렇게 엄청나게 강세로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환율이 급등만 안 하면 뭐 1,200원, 1,300원 안 가면 외국인이 또 지금까지 많이 팔았는데 또 팔고 나갈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면 그냥 IPO가 너무 많아서 돈이 거기 좀 그리고 더 나가서 상반기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하반기는 어떠니 뭐 이런 약간의 불확실성을 두고 어디가 주도주냐 시장이 조정이냐 없냐를 다투는 장세 정도인 거지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붕괴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그건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뭔가 거대한 빙산, 그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거대한 빙산이 수심 저 100m, 20m에서 이제 곧 솟아오를 것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주도주는 살아있는데 그렇죠. 작년만큼은 강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하반기에 박사님 좀 어디 쪽으로 해도 좀 더 좋게 보세요? 저 은행 좋아한다니까요. 은행?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때문에 은행주가 요새 쉬고 있는데 들어오고 나면 이제 일단 들어오고 나면 약간 이제 주도주가 하나 또 이렇게 싹 생기는 대여가 한 마리 들어오면서 뭔가 그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싸다 이런 게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은행이 아무튼 금리 인상하실 것 같거든요. 네.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을 힘들게 특히 이금융권까지 가서 좀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자율이 팍팍 오르기 때문에 되게 좀 반대로 그걸 대출해 주시는 분들은 좋지 않겠어요? 좋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장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좋아하는 카카오나 네이버의 주도력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 회사들도 좋지만
은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냐. 그리고 더 나가서 건설주 요새 완전히 쉬고 있지만 네. 이번 한샘 뭐또 매각 봐도 그렇고 아, 맞아요. 예, 그 어마어마한 가치로 매각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아무튼 뭐 주당 20 몇만 원이라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무튼 그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네. 그렇게 좋은 가격으로 그걸 인수한다는 음. 자체가 건자재나 건설 경기가 지금 인테리어 쪽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뜻 아닌가. 아, 그게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계산 안 해보고 살 리가 없잖아요. 그치. 뭐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증권사에서 그리고 뭐 기관에서 그냥 이코노미스트 생활했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 3호 쪽 영역에 이 P 쪽 영역, VC 쪽 영역에 계신 분들이 네. 진짜 고수가 많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뭐 지분을 사들이거나 네. 또는 초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화가 되게 어려우니까 매매가 어려운 자산을 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만 가지 일을 다 고민을 해서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사야 되는 네. 투자의 고수들이 모여있는 곳이 네. 진정한 의미의 사모펀드 PE 쪽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사모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모 쪽 영역에 계신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시장에서의 프로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고 근데 그분들은 방송에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돈을 지금 버는 게 급하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접해봤던 아무튼 그쪽 업계의 고수분들의 능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한샘 딜에서 나타나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시각은 건자재 건설 쪽에 인테리어? 예, 뭐 인테리어도 거기 들어갈 거고 뭐 한샘은 또 가구도 좀 되니까요. 그렇죠. 저도 작년에 이사할 때 한샘 가서 맞췄거든요. 아, 저는 한생 가서 맞추려고 했는데 좀 비싸더라고. 지금 저기 김 작가님이 약간 저 이케아. 아니요, 김 작가님이 약간 홍 박사님 먹이기. 페이크를 쓰셨습니다. 저는 페이크라고 봅니다. 아무튼 한샘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싶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되게 여기 용산 아이파크에도 한샘 네, 거기서 몰이 샀어요. 있잖아요. 거기서 샀어요. 맞아요. 되게 잘 돼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그 강북에 있는 산동네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 가까워요. 네. 주차도 잘 되고 해서 아이파크 가서 근데 진짜 그 이사 가기 전에 한 일주일 놀았던 것 같아요. 맞아. 잘 돼 있어. 가서 되게 정말 그때는 또 잠깐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하던 시기여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걱정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그 업종들 중에 주도주인 BBIG 업종은 저는 뭐 되게 신뢰가고 좋다. 근데 이제 거기 주도주에 좀 더 덧붙인다면 또는 약간의 포텐이 있다라고 애써 저는 하는 거는 은행이랑 건자재 건설 쪽 아니겠나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 한샘 관련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샘이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 되게 이름 어렵습니다. IM 프라이빗 에쿼티의 경영권을 이제 매각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하면서 주가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7월 12일에 이제 2.84%가 올랐고 갑자기 13일에 8.29%. 예, 그 큰 그 종목이 다음에 14일에 거의 상가 24.86% 맞아요. 폭등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15일에 마이너스 15.36% 폭락.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매각되는 가정인데 이 주식이 폭등 폭락을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내부자를 이길 수 없다. 왜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그런데 한샘 딜이 결정된 날은 아마 15일이거나 14일이거나 그랬을 거예요. 14일날 딱 결정될 때쯤에 폭등했어요. 예. 완전.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부자일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내부자가 자기가 직접 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 있다. 불투명한 그러니까 그 딜 과정에서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샘이다 아니면 뭐 그 P이다 아니면 중간에 있는 회계법인이다라고 딱 적어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누군가는 그 정보에 대해서 먼저 정보가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2.84%겠지. 그 딜을 보고 저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철학이 있다는 걸 벌써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철학. 길목을 지키자. 길목? 아주 좋은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가 언젠가는 매각될 것 같아. 왜냐하면 회장님이 연로하신 데다가 상속을 하려고 봤더니 아드님이 좀 뭐 예를 들어서 안 계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그리고 따님들이 좀 경영을 참가했으면 했는데 의사도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일이 있었는지 벌써 한 8, 9년 됐어요, 그 일이. 맞아.
저는 뭐 거기 기관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실제로 이제 실체가 뭐 모를 수 있으니까 기사에 대한 나온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자제분이 계신데 그 장남인 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머지 자녀 따님 분들이 경영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 그래서 이제 회사에 매각하는 것들이 지금 그리고 나오게 된 거죠. 손주도 어리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그 전부터 이 회사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이루어져서 전문 경영인들이 네. 적극적으로 회사를 잘 경영하셔서 네. 저렇게 큰 성취를 이룬. 이케아 들어오면 우리 저기 가구 회사 다 망한다고 망한다 했는데 오히려 했었죠. 엄청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낸 좋은 또 CEO가 있는 회사니까 네. 그런 회사라서 M&A 가능성은 계속 있었던 회사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의 두 가지 철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철학. 내부자를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벌써 사는 사람들이 최고 수익이 좋겠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하죠. 이게 내가 PE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프라이빗 이쿼티 사모펀드 입장에서 볼 때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나 M&A 하고 싶어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한 5년 걸려 장기 투자를 한다. 길목을 지키자. 예, 그게 바로 가치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자란 그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평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하루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인수한다. M&A를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 종목을 고른다 그러잖아요. 네. 물론 이 약속을 잘 못 지키시긴 합니다. 네. 이번에 항공주 매도하는 거 보고서 실망이 컸어요. 할배 그러면 안 돼. 아무튼 간에 제가 워낙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약간 그 팬심으로 이야기한 거였고요. 네. 그런 가치 투자자가 되려면 기본 5년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처럼 5년 10년을 생각하는 좀 장기적 시각에서 네. 저평가된 기업의 길목을 잡는 네. 두 번째 전략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그 내부자 매수의 신호가 보이는 징후들이 보이는 종목을 따라잡는. 그러니까 그 약간의 손실은 났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거의 상한가였으니까 네. 네. 큰 성과를 낸 상태에서의 조정일 그렇죠. 뿐이잖아요.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네. 홀딩하고 또는 추세가 더 강화된다 싶을 때는 물타기도 하는 추세 추종 전략을 선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자본시장의 양대 진영인데 이 두 전략이 다 일리가 있죠. 한샘의 지금 사례를 보면. 와, 저평가됐고 이게 M&A 가능성이 있고 이 회사 주가가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M&A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현재 주가보다 프리미엄을 주고 살 것 같아. 좀 2배 정도 주고 산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나는 좀 지금 주가가 힘들고 악재도 있지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악재가 있을 때 사겠다. 이게 가치 투자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자는 이런 좋은 회사들을 스크린해 놓고 있다가 네. 갑자기 내부자 매수의 징후가 보이거나 거래가 터지거나 추세를 뚫고 뭔가 올라가는 징후가 보일 때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갑자기 어떤 우량한 회사, 이 모멘텀 전략을 쓰려면 대형주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소수의 세력이 조정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모멘텀 전략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죄송합니다만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분석을 하는 게 월등히 더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투자하는 두 가지의 전략들이 시장에서 왜 주종을 이루는지를 네. 오늘 한샘 보면 알 수 있고 이 모든 전략들보다 우위에 있는 건 내부자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그 14일 24.86% 폭등할 때 따라 들어간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있죠. 말이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그럼요. 있을 때마다. 네, 네. 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다음날 폭락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철학을 갖고 계시면 네. 성과를 낸 상태에서 조정이면 오히려 물타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확신을 갖고 계시는 그렇죠. 추세 추종 전략의 전문가라면 네. 조정받았네. 이거 근데 매력 있는데 아직도 추세 위에 있고 이번에 나온 매도자들은 단타야. 이러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죠. 즉 그 자기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립돼 있지 않으시면 안타깝게도 이 양쪽에서 다 휘둘려 매매만 열심히 하고 사실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시장에 지금 사실 델타 변이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델타 변이는 주식시장에 박사님 오셨을 때는 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자체는 변수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직은 변수가 안 된다. 확진자가 사실 지금 1일 확진자로는 역대 최고치잖아요. 예,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정말 슬픈 이야기 편하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은요, 특히 내수랑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리 내수가 안 좋아도요, 수출이 잘 되면 이 시장 자체가 결국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주의 비중이 큰 탓도 있지만 네. 그 수출이 스윙 팩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을 때 엄청나게 좋고 나쁠 때 엄청나게 나빠서 시장 전체의 수급이나 시장 전체의 센티멘트를 좌우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0%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수주가 물론 어려워지고 개별 종목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여행사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전 직원 뭐 다 명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항상 주식시장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상 못했던 일인가? 언노운인가?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네. 아니거든요. 네. 6월 달부터 영국에서 백신 다 맞았다고 접종 해제했더니 그때부터 확진자 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아는 뉴스예요. 알고 근데 있었죠. 왜 그 뉴스가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식시장은 수출주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죠. 네. 두 번째가 뭘까요? 알거든요. 그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델타 변이에 의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영국이 그 코로나 이후 최저 사망자를 최근에 경신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의 숫자 자체는 물론 이제 다시 약간 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렇지만 몇 주 전으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최저 사망자였다. 뭘 의미하나? 언노운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작년 2월 같은 충격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 2월은 뭐였냐면 코로나 쇼크가 있다는 걸 알지만 중국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때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였어요. 2월 초에. 왜? 선진국은 상관없는 일로 보였고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강한 경쟁자가 저 생산 차질을 빚으면 우리가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하면서 그때 종합주가지수 막 2200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특히 이란, 이탈리아를 거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그 소비자 시장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딱 시작되는 순간 WHO가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 증시 붕괴됐잖아요. 2000포인트가 아마 그날 붕괴됐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게 세계 경제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혀 가격에 반영을 했던 뉴스인가 아닌가 이 둘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델타 변이 막 나와서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쓰라 정도지 락다운 들어가나요? 또 들어간 데를 0이 서나요? 안 죽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은 병원 안 간다며요. 라며 이번 우리 유로 2020 물론 1년 지나서 2021년에 유로 대회가 축구 대회가 열렸지만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더 쓸 것인가? 제가 봐서는 돌이키기 어렵다. 쓰라고 정부가 명령하면 오히려 저항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선진국 쪽의 소비가 둔화될 것인가? 아니다. 두 번째, 델타 변이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우려는 있지 않았냐? 있긴 있었잖아요. 우리가 좀 예상을 못했지. 세계적으로 볼 때는 다 그 역학학자들이 다 조짐이 있었죠. 조짐이 있었다. 특히 그 인도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아. 이런 걸 볼 때 언노운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진국 쪽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소비 둔화의 징후가 보이는 것도 아니라면 이걸 그렇게 시리어스한 그러니까 아주 시장의 추세를 꺾을 그런 중요 요인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칠레랑 페루에 나오고 있다는 감마 변이 같은 게 확산 속도도 빠르고 사망률이 높다. 백신도 통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델타 변이처럼 참 안타깝게도 확산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지만 사망자 영역에 있어서는 충격적이지 않은 숫자가 나온다면 이건 조금 영국 변이가 그 베타인가요? 알파인가 베타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국 변이처럼 아는 뉴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변이부터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북이탈리아 변이는 여전히 사망률이 높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이들이 존재합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역학자 분한테 여쭤본 말을 해드리자면 코로나의 그 전염 속도가 빠른 대신 치사율은 낮은 변이가 우점종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절적 독감화되는. 그러니까 우리 매년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이제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 저처럼 50대 이상들은 매년 이제 코로나 예방 주사를 함께 맞아야 되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충격은 작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적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생각 못했던 수도권 중심으로 한 4차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4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내수 경기가 다시 얼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내수 경기의 위축 속에서 내수의 그런 부문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산업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건 거의 결정이 됐으니까 이 돈을 받고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종목에 있어서 영향은 있으나 추세를 부러뜨릴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게 아까 지난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겠다.
특히 8월에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의지는 거기 어떤 판단이냐면 7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단계 거리두기 강화는 경제의 추세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판단을 혹시 한국은행이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혐의도 있는 거고 네. 그 모델까지는 제가 열어보지 못하니까 네. 그들이 예측하고 있는 모델은 열어보지 못했지만 최악의 타이밍에 금리 인상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점적으로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의 충격이 경제적으로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지 않나 라고 애써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델타 변이나 뭐 다른 변이가 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까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너무 내수는 안 좋겠지만 주식에는 그러니까 내수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 뉴스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수의 악화로 인해 경제가 받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이야기입니다. 시장.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보니까 경제 위기 미리 알 수 있는 신호 3가지가 예, 있더라고요. 그건 뭐 좋은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고 박사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만장일치의 위험과 가잉 대출 붐을 경계하자.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건데, 네. 그 이제 2008년을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자면 저도 그때 네. 이제 모 기관에 있었습니다. 네. 모 기관에 있는데 이제 위에 계신 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이제 저희를 불러 모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계 전문가들 의견까지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올해 경제 어떻게 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했을 때 이제 그 대부분의 답이 저를 뺀 저는 뭐 그때 이제 막 그 회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쪽이었는데 뭐 다른 분들 이제 선배들이나 업계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고원경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원경기? 네, 고원경기가 바로 그 대관령 같은 데를 의미하는 거죠. 네네. 해발 1000m가 훨씬 넘는 지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농사 짓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거기 배추 농사 잘 되죠. 되게 오랜만에 사회책이 나오더니. 예, 이렇게 평탄면이라고. 네. 그래서 그 고냉지 채소들 재배하는 네. 곳이에요. 그래서 산은 높은데 그 위는 이렇게 평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이 높게 장기간 유지되는 호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1929년 대공황 있기 바로 일주일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셔 교수님이 한 그 컨퍼런스에서 대거 보도됐는데 주식시장은 영원히 내려가지 않는 고원의 경지에 도달했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장기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네. 일주일 뒤에 그 유명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아무튼 그날이 출현하면서 그 뒤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91%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1940년 대공황을 종료시키는 그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고 주가가 또 대공황 직접 수준을 회복한 게 1950년대 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처절한 붕괴 직전에 있었던 묘사라서 고원경기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데 2008년 초에 모처에서 열렸던 아무튼 그 높은 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과감하게 중국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성장할 때 한국이 중국 관련된 수혜를 받을 거라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때 붕괴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더라도 중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고원 경기를 누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코노미스트들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이 비관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낙관적인 막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같은 표현도 쓴다든가 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만장일치의 태도를 보이는 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장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좋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라는 말을 하는 장세.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그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비관론자들이 계속 곧 폭락한다. 뭐 얼마 전에 뭐 6월에 AI로 예측하니까 미국 증시 폭락할 거라는 그런 뉴스들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난 거 보니까 지금 7월 중순인데도 아직 폭락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관적 전망들이 스스럼 없이 시장에서 마이크를 얻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이크에서 비관론자들이 따뜻하게 자신감 있게 시장 폭락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오히려 시장의 자제력이 있는 시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괜찮다. 아직은. 아직은. 근데 이제 점점 만장일치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언론이나 신문을 보다가 비관론자들이 쑥 들어가고 다 좋다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을 때가 그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불황을 촉발하는 외부 충격이 위험. 그건 이제 우리가 이래서 제가 달러 사라고 그러는 건데 뭐 이제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달러를 좀 투자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는 주식에 투자해서 재미도 못 받고 정말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 스위칭 전략 추천했잖아요. 그렇죠. 전에 이제 달러 스위칭 전략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게 한 5번 있었어요. 첫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자, 이거는 뭐 이제 예측이 좀 되는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만장일치도 있고 또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소비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려의 목소리들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다음이 예측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자, 2011년 스페인이 재정위기 겪고 이탈리아 재정위기 겪고 네. 미국이 신용등급 강조.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가 1500포인트까지 한 방에 한 달 사이 700포인트 빠졌거든요. 이걸 미리 예측했다는 사람 좀 뵌 적 없거든요. 네. 또 2015년으로 돌아가 보면 중국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위엔화 평가절하하고 그때 막 그 칼 베스라는 유명한 헤지펀드 그 매니저들이 나타나서 중국 부도 난다면서 막 중국 환투기 공격하고 중국 증시 급등하다 그때 와장창 무너지고 한국의 중국 관련주들 그냥 네. 막 숱하게 부러지던 그 시기에 또 환율 1,300원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예, 저도 이코노미스트지만 부끄러워요. 아니, 트럼프라는 좀 죄송합니다만 파퓰리스트 대통령이 돼서 저 사람이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을 거는 다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관세를 3번 거기 나중에는 마지막에 25%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완전 그냥 미국 경제 그때 안 그래도 금리 인상 중이었는데 거기다 그런 충격을 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에 대폭락을 했잖아요. 네. 2018년 말에. 그것도 뭐 예측 안 됐죠. 그리고 작년 2020년 3월에 네. 코로나 대쇼크. 이건 뭐 예측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5번, 지난번에 있었던 네. 13년 동안 5번의 위기 중에 1번 정도가 경제적 위기고 나머지는 다 외부 충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 네.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올인하지 말자 좀. 올인하지 말자. 아, 이 자산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모든 돈을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끌어서 이걸 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에 한 번씩 오는 2008년 이후 13년 동안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된 게 4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그 4번 같은 게 앞으로 안 온 날 모장이 어딨냐고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누차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충격은 저희도 대비가 안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도 갖고 있는 거고 정부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날이 올 때 오히려 돈을 버는 기회로 저가 매수할 수 있도록 달러 자산을 좀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 못 만든 사람은 그 스위칭 전략, 그래서 달러를 좀 많이 갖고 계시고 아니면 저희 같이 이제 좀 나이도 되고 자산을 조금이라도 모은 사람들은 전체 자산을 원화에만 투자하지 말고 달러에 반반 투자하자.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게 외부 충격은 이게 예상을 못했던 데서 오는 충격이기 때문에 그 네. 패닉이 말도 못해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영향이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게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해주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돈을 푸는 이런 시기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 그 자체의 충격으로 끝내면 안 되고 네. 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이 가속화될 때가 또 투자의 적기가 된다는 점들 그걸 살리기 위해 달러 좀 갖고 있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만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달러를 조금 모아야 될 때. 저는 모으고 있어요. 지금 모아야 될 모으고 때.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달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으니까. 아까 뭐 주식도 좋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주식보다 더 많이 올 거라 그랬죠. 뭐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다 이 행복감이 언젠가 만장일치로 가지 않을까. 또 네. 외부 충격에 약해지는 경제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거죠. 자, 경제위기 미래 알 수 있는 세 번째 만장 신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예. 불황의 신호탄이다. 예, 이게 이제 외부 충격에 약해지는 경제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분이 딱 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말 같아요. 이 장단기 금리가 뭐냐면 이제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뭐냐면 네. 그 시장에서의 장기 금리 뭐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 금리 그러면 뭐 1.7이다, 1.3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행들의 대출 금리의 잣대가 돼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한 1%, 2% 정도를 더 붙여서 왜냐하면 그 신용에 따라 대출 가상금리는 달라지죠. 네. 더 붙여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금리는 뭐냐면 정부가 정책 금리니까 그건 은행 예금 금리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 금리보다 예금 금리보다 장기 금리는 좀 높아요. 왜냐하면 스프레드가 붙으니까 아까 신용 가상 금리가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정부 정책 금리가 막 인상돼 가지고 시장 장기 금리보다 높아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네. 2019년에 있었어요, 이런 일이. 네.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가 바뀌어요. 네. 장기 금리는 한 예를 들어서 1.5% 하는데 정부 정책 금리가 2%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적정 금리 수준이 장기 금리인데 이거보다 정부 정책 금리가 높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은행이 화났다.
중앙은행이 현재 지금 경기가 과열이고 음. 버블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금리를 인상하겠다. 너네 좀 혼나야 되겠어라고 화를 네. 내고 있는 거고 이거 위험한 징후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은행 경영이 나빠져요. 은행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곳인데 네. 예금 금리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죠. 예대 마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축소되겠죠. 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할 여력이 사라지게 되면 통화 공급이 안 되겠죠. 시중에 돈이 안 풀리게 되겠죠. 네. 곧 통화 긴축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제 이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가 외부 충격이 취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2020년 코로나 쇼크가 그렇게 충격이 컸나 생각하면 네. 2019년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보여주듯 경제 여건 자체가 그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2019년까지 이어졌던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으로 경제가 되게 취약한 상황에서 예측 못한 전염병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정말 패닉을 일으키며 붕괴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싶잖아요. 아니 그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알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200이 1,400 되고 네. 미국 다우지수가 35% 폭락을 일으킬 만한 정말 그렇게 치명적 경제 충격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보니까 일시적 충격이었는데 시장이 왜 그렇게 다 도망갔나를 생각해 보니 결국 네. 그 이전부터 경제가 좀 안 좋아지던 것에 못을 박아버린 대못을 박아버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장일치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여기에 외부 충격 네. 요 세 가지가 뭐 같이 다 터지면 2008년급 위기가 오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외부 충격 정도로만 하게 되면 대략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난 13년 동안 5번 중에 4번이 외부 충격 위기로 지금 잠깐 불황으로 끝났잖아요. 다. 그쵸, 그쵸. 또는 불황으로 안 가고 끝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또 불안할 때는 뭐 이 달러를 준비하면 아, 달러를 어느 미리 정도 사두는 게 갈수 최고인데 있고. 언제 그게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예측해서 사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좀 지금처럼 행복한 시기에 달러를 네. 조금씩 사두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반기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예, 조언만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일 걱정이 부동산 버블이고요. 네. 예,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총대를 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이걸 좀 잡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 또 미연준은 8월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그 하계 휴가지에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서 또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거기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또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모두 자산시장에 본다면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입니다. 네. 따라서 작년처럼 증시가 날아갈 것 같지는 않다. 음. 그냥 강세지 걱정거리가 좀 생긴 시장이고 주도주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서 올해는 하반기는 강세는 강세인데 이제 좀 작년처럼 순탄하진 않은 비포장도로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벽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비포장도로의 출렁출렁거림 이런 일들이 좀 시장에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제일 걱정인 게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뒤에 뒤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너무 힘들게 레버리지를 풀로 해서 그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아라고 네. 이렇게 그냥 집이면 돼라는 식으로 사는 그런 매매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는 뭐 부동산과 달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사님 세 번째 뽀삐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뽀삐 힌트 키워드 하나만 주신다면?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 포장마차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뭐 술병, 술잔들이 많은데 세상에 술잔 하나 날아가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코노미스트 홍춘호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